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 갈등 장기화와 기업 실적 부진 우려에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1%,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6%, 나스닥 지수는 0.27%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6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3% 하락한 11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국제 유가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허리케인 여파로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지했던 멕시코만 석유 업체들의 생산 정상화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8월물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6% 떨어진 55.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미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힘에 따라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 기업 수는 증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2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등의 주력 품목의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2066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665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어제 깜짝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가 후퇴한 상황에서 내놓은 후행적 단행이라며 시장을 움직일 만한 호재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니케이 지수 2% 넘게 하락했고 상해 종합지수는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6월에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반대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하반기에 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신약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굵직한 시장에서 반가운 허가 소식을 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이 민간 드론 시장이 향후 10년간 16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달러화가 6에서 12%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배경도 배경이겠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이 정도로 시장이 경제 성장 동력들이 떨어졌는데 좀 많이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반성과 질타가 같이 엮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실기라고 봐야 되겠죠. 벌써부터 해서 뭔가 어떤 변화의 요인들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다음 달에는 또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그렇게 썩 탐탁치 않습니다. 어제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주저앉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이 어떤 주가가 1%대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파장과 함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동안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정체나 하향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올라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통화정책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침체된 분위기 쪽에서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이 재정정책까지도 같이 강하게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어떤 시장의 절박함도 어제 보여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중요한 부분들 쪽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는 부분들, 물론 지금까지 벌써 1년 작년부터 계속 한 5번 정도까지 계속 하향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라는 쪽이 더 높은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2.5%대에서 2.2%대, 아마 2%대도 올해 성장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벌써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 0.4 정도 마이너스로 기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예비치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만약에 또 마이너스권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려감이 또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8월 달도 추가 금리 인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더 심각한 거는 저희가 보통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죠. 어떤 물가 상승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가리키는데, 보통 2%대 적어도 후반대는 나와야 되는 수치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도 2.5%대 정도까지 2020년대까지 내려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참 위축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대에서 0.7%대. 그렇죠. 이 소비자 물가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은 경제의 성장을 좀 반영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을,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오히려 정체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안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물가가 안 오르는 만큼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같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의 흐름들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기관도 다수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본의 경제 제재가 나오면서 바로 그 다음 날 2.2%대 한국의 성장률에서 1.8%대, 아마 2%대 이하로 보여준 최초의 기관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최초죠. 그런 관점 쪽에서 S&P도 한 2%대 성장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분기 GDP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2%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주식시장 관련돼서도 어떤 성장률이 한 3%대 성장하는 나라에 투자하겠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2%도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에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관점이 나왔을 때 당연히 경제 성장률 3%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쪽이 지금 해외 직접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또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어떤 악순환을 좀 끊어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정부의 역할이나 한국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는 걸로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어제 나왔던 어떤 어떤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회견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는 이번 오늘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압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태의 좀 심각성, 경제 동력이 떨어지는 심각성을 알고 추경이나 아니면 이런 통화와 재정 모두 다 끌어올리는 일에 좀 열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일단 1번의 이슈는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 전망이 좀 좋지 않은 만큼 시장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신약은 물론 미국과 유럽과 같은 굵직한 시장에서 반가운 허가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기업 몇 개 가지고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보통 알기로 신약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임상이나 아니면 임상 실험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 야 이제 됐다, 뭔가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관점 쪽에서 거의 장밋빛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묻다라고 그러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매수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에 따른 경종을 지난달부터 보여주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장밋빛이 아니다라는 관점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가장 지금 크게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실보다는 오히려 큰 그림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바이오주 쪽에서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하는 두 종목,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쪽에서 실적에 대한 회복세가 일단 두드러져야 그 다음에 투자 심리의 회복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2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은 두 회사 모두 다 안 좋고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회계 분식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전히 투자 심리는 못 잡아가는데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2분기도 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공장 3공장을 건립하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인 조정 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적어도 하반기는 가야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 분기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부터 별로 안 좋았었죠. 그런 기조로 쭉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지금 셀트리온이 추구하고 있는 직판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 직판 체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완벽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용이 들어가게 됐죠. 그런 것들 쪽으로 보게 되면 2분기도 별로 안 좋을 건데 아마 4분기 정도부터는 실적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바이오주에 대한 실적 관련된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첨생법 관련돼서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또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이죠. 오늘 통과가 또 될지에 대한 여부가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4월 달에 도입 논의가 되면서 본회의까지 갔다가 탈락했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인보사 관련돼서 코롱생명과학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에 대한 압박이죠. 의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쪽에서 첨생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에 대한 입지가 줄어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압박감들이 아마 통과를 못 시켰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새로운 목걸이 그리고 앞으로의 첨단 기술 관련된 쪽에서는 그래도 규제를 계속 철폐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만 늦었죠. 해외에서는 유럽이 벌써 2007년도, 일본이 2014년도, 미국은 2016년도에 벌써 법안이 제정돼서 빠르고 활발하게 관련된 기술들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저희만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줄기세포라든가 면역항암제 쪽에 NK세포 활용된 부분들 그리고 이종 장기 이식 기술들 이런 쪽도 법안 통과와 함께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오늘 같은 경우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일에도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상당히 또 작용을 긍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일단 오늘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신약 허가 일정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종목들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이 눈에 띄는데 수면 장애 신약 솔리안 페톨이 미국의 시판이 성공을 하면서 기대감을 좀 끌어올렸죠. 거기다가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도 미국의 FDA에서 허가를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내후년 가게 되면 70억 달러, 즉 7조 원 달러가 넘는 걸로 7조 원이 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매출 한 1조 원대는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러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램시마 SC가 올해 안에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SC 같은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피하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환자 본인이 직접 처방을 받아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자가 치료를 할 수 있게 주사를 놓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용이 쉽고 치료가 좀 더 간편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관련된 쪽에 연간 40조 원대의 어떤 시장에 노크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보톡스 관련된 업체들 쪽에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 메디톡신의 중국 허가가 기대를 되고 있는데 벌써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한 8, 9월 달이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추산자들 쪽으로는 중국에 한 5천억 정도 시장 규모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마 더 될 것 같고요. 미용에 대한 욕구는 솔직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허가 업체, 특히 지금 중국에는 로컬 업체 하나, 엘러간이라고 하는 미국 업체 하나, 두 개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있는데 메디톡스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중국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왜 굳이 허가를 해줘야 돼? 라는 입장도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로컬 업체를 충분히 또 키우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게 되면은 허가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는 꼭 염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나보타를 유럽에 허가를 하는 부분들이 임박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에 이어서 보톡스 시장 유럽이 2위죠. 그래서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하나하나씩 뭔가 어떤 조건들이나 제약 요건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긍정적으로 장밋빛으로만 보기에도 아직까지는 헤쳐나가야 될 숙제가 한두 개쯤은 있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몇 개의 호재거리로 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인 좀 투심을 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첨생법과 같은 법 통과나 신약 허가 부분은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어제 저도 들어갔습니다. 앵커님도 들어가셨죠? 네. 불매 제품 네. 공유뿐만이 아니라 좀 대체 상품 정보까지 공유하는 사이트인데요. 현재 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라는 좀 열렬한 마음으로 현재 일본의 불매운동에 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안 사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이거죠. 네.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일단 일본에 나오는 행태가 괘씸하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뭔가 해보자라는 약간 자발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제재 대응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사회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쪽으로 봤을 때 이제 나오고 있는 노노재팬이라든가 아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화들은 조금씩 더 확대가 될 가능성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본의 외무상이 또 담화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조금 더 공격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약간 어떤 확대되는 이슈를 확대시킬 만한 얘기들로 한국을 자극한다. 그러면은 이 관련된 쪽은 좀 더 거세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담화가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발표가 되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테마가 애국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강경하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불매운동과 한국 관련된 쪽의 대체 상품들을 더 많이 수요가 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모남이나 아니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이
올해 또 장중에 주가가 또 급등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 또 단기적으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본 경제 제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뭐 거의 다 예측은 장기화로 갈 것이다라는 쪽은 다 알고 있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나오고 있는 제재 품목들이나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를 제외를 하는 경향으로 봤을 때 소재 관련된 쪽에 특히 일본에 대해서 좀 의존도가 높은 쪽이 이쪽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들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도쿄올림픽까지 가야 약간 화해 모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애국 테마주나 국산화 관련된 대체 위한 IT 관련된 반도체 재료 쪽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실체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 대표적으로 IT 재료주나 소재주 같은 경우도 국산을 써서 테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양산될 때까지는 적어도 몇 차례에 대한 현상들, 즉 한 적어도 6개월이 걸린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금 당장 실적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먼저 주가가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민간 드론 시장이 향후 10년간 16조 원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절차를 좀 진행 중인데요. 높아지는 안보 우려 속에 드론의 성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이 향후 10년간 14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항공우주 분석회사죠. 이 텔그룹이 보고서를 발표했다는데 우선 비군사용 드론 시장 매출이 올해 49억 달러였다가 2030년까지 약 3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이 연방항공국이 미국 영공을 점차 더 개방하게 되고 상업 분야에서 드론 사용이 늘어나면서 민간 드론 시장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건설과 에너지 또 광업 같은 산업력 검사 부분이 이 드론 시장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땅의 넓이를 측량하고 송전선을 건설하는데 드론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이 산업용 드론에 이어서 농업용 드론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 농업에서 작물을 뿌리치고 밭의 정보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밝혔고 또 중국산 드론이 민감한 데이터와 영상을 수집해 중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나온 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은 중국산 드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지난 5월이었죠. 미국 국토안보부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 이 미국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도 드론에 대한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특정 드론 업체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보고서의 저자인 필립 피네건 텔그룹 총괄 이사는 이 중국의 세계 상업 및 소비자 드론 시장이 75%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 논란의 중심에선 세계 1위 드론 업체죠. 이 DJI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미국이 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목했던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시 미국 국토안보부가 DJI가 미국 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기관을 선별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DJI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제기한 안보 우려가 이 거짓말이자 오해라고 좀 반박했는데요. 우선 대변인이 따르면은 이 DJI 고객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가운데 IMF가 미국 달러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강달러 추세에 좀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해온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화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달러가 유계산 12% 과대평가됐다라는 부분을 IMF가 진단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강달러 추세에 좀 불편한 심리를 계속 드러냈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더욱더 이제 그 힘을 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IMF는 그 고조되는 어떤 무역 전쟁 리스크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사용해온 관세가 향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0.5%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을 내다봤습니다. 우선 대외 부분 보고서에 따르면은 IMF는 미국 달러가 이 단기 경제 기초 여건을 기반으로 과대평가된 반면에 이 유로화나 일본이나 중국 위안화는 기초 여건에 맞는 수준이라고 평가했고요. 또한 IMF는 경상수지 흑자가 유로존, 또 싱가포르, 일부 선진국에 집중됐고 미국이나 영국, 일부 신흥국에서는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세계 전체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세계 GDP의 3%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주요 외신은 미국 달러가 가대평가됐다고 밝힌 IMF의 보고서가 이 강달러를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불만을 더 부추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또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부분을 격려해왔는데요. IMF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진단하면서 이 무역 긴장 격화 그리고 아미란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노드 브렉시트 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했고요. 우선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은 이 무역 전쟁의 관세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0.5%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며 글로벌 무역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이 글로벌 기업의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이 IMF는 많은 국가들이 현재 완전 고용 상태로 공공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여러 개 제한적인 만큼 이 정책 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독일이나 한국 같은 흑자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공공기반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확장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었는데 우선 모든 국가들이 이제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 밝히면서 이 WTO 같은 자자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의 결정을 유지해야 하며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해결하는 데 국한돼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네, 달러와 방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의 종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글로벌 가입자 수는 반토막이 났고요. 미국 내 가입자는 13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간밤에는 10%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넷플릭스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 세계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의 최대 강자죠. 넷플릭스가 미국 구독자 수가 8년 만에 감소했던 얘기가 들렸습니다. 애플이나 디즈니 또 AT&T 같은 강력한 경쟁 업체들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가 주춤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 지각 변동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 2분기 실적을 공개했다고 밝혔고요. 전 세계에서 증가한 구독자 수는 예상치인 500만 명을 크게 하회하는 270만 명이 그쳤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본고장에서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가입자가 14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당초 30만 명이 추가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8년 만에 하향세로 기록했고요. 이 넷플릭스의 미국인 가입자 수는 현재 6천만 명으로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2분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30% 감소한 2억 7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매출 역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4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우선 전 세계 가입자 1억 5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절대 강자로 불리면서 넷플릭스가 지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이날 시간의 거래에서도 10%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 넷플릭스는 우선 이렇게 구독자 수가 주는 이유가 이 컨텐츠 보조 그리고 가격 인상이 이 구독자 수가 준 주된 원인이라는 부분을 지목했고요. 올해 초에 미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구독률을 18% 가까이 인상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신규 가입자를 유입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곧 출시할 예정인 경쟁사들이 넷플릭스의 영상 공급을 중단하면서 콘텐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디즈니, 애플, AT&T, 그리고 MBC 유니버셜 같은 경쟁사들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을 진입하려는 현재 상황인데 넷플릭스의 실망스러운 실적을 여기에 공개한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스트리밍 전쟁이 열기를 띠면서 일부 최고 인기 콘텐츠들을 더 이상 넷플릭스에 볼 수 없게 됐다는 부분을 파이낸셜 타임즈도 지적했습니다. 앞서서 MBC는 자사 유명 시트콤이죠.
또 오피스와 또 워너브라더스의 더 프렌즈는 넷플릭스에 공고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양사는 각각 추후 출시할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험난한 경쟁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넷플릭스는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같은 인기 드라마가 복귀하면서 3분기는 다시 평범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밝혔고요. 이 전 세계 구독자 수가 700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을 예상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 같은 경우에도 이 새 경쟁자들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스트리밍 전쟁은 산업의 성장을 돕는 좋은 경쟁 구도를 만들 것이라는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미국 주택 구입이 급감해서 2013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큰손인 중국인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미국 주택 구입이 급감하면서 2013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무역 전쟁, 그리고 반이민 정책 등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걸로 분석되고요. 이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의 미국 주택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779억 달러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에 1,210억 달러보다도 36%까지 급감한 상황이고요. 지난 2013년 이후 최저치라고 월세 좀 보는 상황인데 우선 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의 국외자본 유출에 대한 통제 강화 또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렇지만 감소폭이 눈에 띄고 있는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들의 구매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중국인의 작년 미국 주택 규모는 134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56% 감소했는데요.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인이 7년 연속 미국 주거용 부동산 구입을 이끌었지만 예전과 같이 못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부동산 사이트죠. 주아이닷컴의 CEO가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는 반중국 정치적 레파토릭과 비자 제한, 관세 같은 이 트럼프 효과를 부른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중국인 학생, 그리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중국인 등이 미국 주택 구매 주요 수요자인데 트럼프 효과로 인해 이들 수요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인들은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주택을 선호해 왔는데 중국인 다음으로 캐나다인, 그리고 인도인, 영국인, 멕시코인 등으로 미국 주택 규모가 많았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이 중국인을 선두로 한 외국인들의 미국 주택 규모가 감소하면서 이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공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나스의 예상진로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꺾이면서 제주가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북상하는 태풍이 장마전선에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오늘까지 충청 이남 곳곳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으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 역시 최대 70mm까지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교통안전에도 우려가 되는 만큼 서행과 함께 도로보행에도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반면에 중북부 지방으로는 저녁 시간대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부지방으로는 폭염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춘천은 3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무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탈수 증세와 함께 식욕감퇴 증상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름 건강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낮 기온이 34도 선을 기록하는 춘천과 서울 지역으로는 열사병 위험 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위험 수준까지 예상되는 만큼 오늘 중부지방으로는 무더운 날씨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중북부 지방은 동해안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인천 31도, 수원과 춘천 34도, 대전과 청주는 32도로 덥겠고요. 저녁부터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강릉은 29도까지 올라 덥겠고 울진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과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남부지방 전체로 확대되면서 비로 인해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으로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 소식과 함께 바다의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서해는 최고 4m, 동해는 최고 5m까지 높은 파고가 예상되고요. 여기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제 7월 중순에 주말을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전국의 주말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